새삼스럽네. 우리 일반인이 헌법재판관 이름 아는 거 진짜 이상한 일이고 그럼요. 우리 일반인이 군인 이름 아는 거는 더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 이진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이진우 수사관을 내가 왜 알아? 심지어 검사 이름도 많이 알아요. 검사 이름까지. 매우 이상한 사회다. 아니, 왕년에 블랙 요원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법을 엄청 공부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사기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갈게요. 여기 매불쇼에 나와셨던 모든 법조인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거가 많으면은 대법이 파기 재판 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그 동안에 파기 재판한 사례가 없거든. 그게 왜 없냐?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경무에 시달려서 못한 거였다. 그것만 아니면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어때요? 쟤는 법대 나온 거 맞죠? 아니 근데 참혹하다. 참혹해. 참혹해요? 수준이. 진짜? 그럴 듯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유심히 들었더니 대단히 비법률적이고 비전문적인 얘기로 끝내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김용남 얼굴 보고 있었어. 얼굴을 완전 썩었잖아. 진짜? 아니 그 여태까지 파기 자판하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왜 한 건도 없냐? 바빠서?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 검사들의 수준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지로. 헌법도 모르고 법률하고도 관심이 없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오로지 그냥 사람 하나 표적 삼아 가지고 사냥하는 거 짓거리만 그 공장만 하다 보니까 저거 아니 나는 옛날에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한 얘기. 어제 한 거예요. 내가 더 어이가 없어서. 어제 한 거야. 아니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지가 옛날에 저기 헌재 4대 4로 저 기각될 거니까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수준이야 지금. 그랬던 놈이거든 저거. 맞아요. 말하는 것마다. 제가 앞으로 진짜 파기 재판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혼나. 이제 그만해. 파기 재판은 날려 이제. 계속 날려왔어. 갑자기 또 화가 나는 게 그 검사장들은 관사 엄청 큰 데서 어마어마하게 알고 살더만. 아 그렇죠. 맞아요. 뭐 거의 뭐 도지사 관사보다 더 넓지. 예. 아주 진짜 꼴값 떠는 게 사무실은 또 얼마나 큰데. 아니 검사장보다는 그 의전 서열이 더 높잖아요. 훨씬 더 당연하죠. 비교도 안 되게.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고. 네. 검사장은 지들은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아 열받네 갑자기. 근데. 하여튼 검사 출신 오늘 내놓지 말라고 해. 진짜 문제 많아 검사 출신들이. 아니 혼자 그 심지어 혼자 사는데. 아 맞아요. 알잖아 우리 그때 다뤘잖아. 엄청나게 큰 데 살고. 비싸고. 검사장. 쥐들이 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데가 많죠. 갑자기 또 너무 화가 나네. 오늘 잡아 검사 출신. 아무튼 눈에 띄어라. 오늘은 진짜 오늘 안 좋은 날이다. 누가 됐든. 검사 출신이에요? 학생들 답안지를 열심히 검사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모셨습니다. 한덕수가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혀서 헌재를 장악하려 했던 시도. 김정환이라고 하는 전설 속 변호사가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김정환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합니다. 네.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이 이걸 막아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포고령 관련해서도 맞아. 기사 이거 봤어. 이제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또 냈던 분입니다. 네. 이번 내란 사태에서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찬란한 그 이름 김정환 변호사 박수로 맞이하고. 안녕하세요. 이제 법조계에서 뚱뚱함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단한 분이야. 그 김용남 의원님 그 광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돈가스 비교 광고 같은 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너무 띄워줬어 김정환. 지규현의 친구 김정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규현이랑 친구였어 이러면서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시 찾아봤죠. 예, 그래서 규현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맞습니다. 친구 맞습니다. 재수 재수를 같이 했고요. 네. 재수할 때는 논술 스터디도 같이 하는. 네. 친한 친구네요. 진짜 친해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과가 있는데 과가 더 크다. 과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개포고등학교라고 졸업했고요. 개포동에 있거든요. 저 개포동 출신이라서 이렇게 뚱뚱한 겁니다. 개포동이거든요. 진짜 직연이라고 친하다고 하니까 재미도 없네. 그러니까. 재미없게 느껴지고 자, 비호감도가 너무 커졌어요. 네, 너무 단포동 출신이었어야 되는데. 너무 거하게 소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게 엄청난 공이 있지만 예. 직연이랑 친구라는 것은 매우 커다란 과거든요. 이 과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걸 친구도 오늘 있는데 뭐.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나요? 아니 이따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윤석열 후배고요. 그리고 이준석 퀴즈고요. 뭐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양양자도 가고 서운하도 떠나고 커바디스 김용남입니다. 양양자도 가고 허은아도 탈당하고 대선 출마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떠나네요, 그 동료분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만 남겠어요. 묵묵히 끝까지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찾고 나는 있군요.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3명이잖아. 3명이에요. 아, 네네. 와,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러네. 네. 근데 한 명은 조기 탈락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귀한 분 모셨으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까지 좋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해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일 그 12월 3일 당일 사실 동기들과의 뭐 술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친한 분이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엄이 선포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일을 하다가 틀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헌법행정법인데 헌정사를 조금 알잖아요. 네,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칼에 비유했던데 칼에 비유할 게 아니거든요. 총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칼로 무슨 요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총으로 무슨 요리를 합니까?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요. 저는 사실 당일 그 여의도에 뛰어가지 못했고 정말 탄핵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시민들과 그 소극적 저항을 하신 군인분들 특히 이번에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맞아요. 김영기 중령이라든지 그분들은 진짜 용기를 칭송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위험과 자기의 직업을 걸고 선택을 하신 분들인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을 이제 그 지났잖아요. 새벽에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 재판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고 제가 늦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늦게 변호사가 돼서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쭉 뭔가 위헌성이 드러나는 것들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일단 포고령이라는 게 딱 떴을 때 이거는 포고령의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다. 이거는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SNS에 일단 포고령부터 위헌 확인을 받아야겠다. 같이 할 사람 했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으면 바랬는데 반나절 만에 이제 16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원분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위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160명에서 이제 컷하고 제가 당사자가 되고 나머지 159명의 대리인이 돼서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걸 냈죠. 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관련된 뭐 헌법소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감동이야, 제일 먼저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헌법을 뭐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분들이 계셔. 그렇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또 이런 분들이 계셔. 이 뭉클해요. 감동적이고. 그게 사실은 한 10분 만에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는 해야 돼라고서 밤새워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근데 그렇게 밤새워 일하는데 살이 안 빠져. 참 특이한 체질이야. 먹으면서 하겠지.
먹으면서 수면과 체중의 관계는 많이 자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살을 뺄 시간이 없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살로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 소원을 당사자가 돼서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내가 이 헌법 소원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가 되니까 이제 권한대행들이 권한대행이 임명까지도 쭉 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목의 헌법재판관들을 미임명한 것은 나에게 권한이 이제 침해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포고령 헌법소원을 낼 때는 사실 훌륭해. 권한대행이 이런 위헌적 행동을 할 거라고는 예상이 불가능했던 거고요. 불가능했던 건데 이게 제가 다행히 이제 헌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 국회 선출목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 사전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는 사실 변호사 시험 A급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까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판례가 갑자기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거를 위헌으로 무조건 인용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저 늦게 뭐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덕을 본 건데.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 저분이 이제 변호사 늦게 됐다 그러잖아요. 원래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로스쿨 생기면서 내가 변호사 자격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일을 하려면 그래갖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환 변호사가 지금 그때 변호사 시험을 안 봤으면 헌법소원 낼 일도 없는 거지. 당사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근데 야 이게 하여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김정환 변호사 덕분에 이 헌법재판소 이슈는 깔끔하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 이슈가 생겼어요. 네. 대법 이슈에 대해서도 좀 뭐 전문성이 있으시죠?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최강욱 의원님도 이제 뭐 법조 전문이시니까요. 근데 이제 그 원래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설립되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됐거든요. 그 전에는 원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헌법위원회라는 곳에서 헌법재판을 했었어요. 한 나라의 헌법재판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걸 헌법재판소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정책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이 2개, 사실 최고는 2개일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게 서열, 의전 서열 이런 거 나왔는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 그 소장의 의전 서열 때문에 굉장히 그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의전 서열 3등, 4등 이걸 항상 유치하다. 그런 것처럼 유치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런 권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실제로 있고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제 그 개헌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다시 한번 분명히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갑자기 너무 올라간 거죠.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을 다 아는데 다 알아. 대법관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조이대는 이제 알아. 이제 오늘쯤 대법원장 이름 아는 정도고 이게 계속되면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 아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 앞을 의사들 이름 아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까이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헌법이 앞바튼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그 위상의 위기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위상의 위기가 이런 식으로 전원 뭐 발현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말고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그 새삼스럽네. 우리 일반인이 헌법재판관 이름 아는 거 진짜 이상한 일이고 우리 일반인이 군인 이름 아는 거는 더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이진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내가 왜 알아? 심지어 검사 이름도 많이 알아요. 검사 이름까지. 매우 이상한 사회다. 아니, 왕년에 블랙 요원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법을 엄청 공부해요. 요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대법 이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회부.
회부 당일에 바로 이제 심리가 있었고 그리고 뭐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 관련해서 어제 우리 최강욱 유튜버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맞아요. 저는 이건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검사 출신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초롱이 출신 한 분 또 계시는데 네, 초롱이 닮았죠. 네. 초롱이 출신 왜 닮았잖아. 가만히 있어. 스텝 한번 밟아봐. 자꾸 저러는 스텝 한번 딱. 옷 입고 나와야겠는데.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팩트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분은? 일단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적어도 대법원 단계에서는 털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무죄 확정을 시키면 그냥 끝나나 네.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유죄 취지다 그러면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건데 파기 자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 왔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그 파기하면서 유죄를 하면 일단 양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형을. 예. 양형 단계가 항소심에서 생략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요거 좀 짚고 갈게요.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 경우다. 네, 3가지 경우. 무죄.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죠. 그렇죠. 무죄. 그리고 이제 유죄. 그러니까 항소심과는 이제 판단이 달라지는 거야. 네. 유죄에서 파기 환송을 시킬 수 있는 것과 파기 자판 대법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파기 자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갈게요. 여기 매불쇼에 나와주셨던 모든 법조인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다 그러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저는 의심이 많고 이제 작은 것 하나도 예방을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의 그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틀리지 한번 좀 않나? 들어봤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중에 다행히도 맞는 게 없어요. 예, 맞는 게 없는데 파기 자판을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듣고 이 주장이 잘못됐으면 왜 잘못된 거지 맞으면 왜 맞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파기 자판은 될 가능성이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파기 자판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돼요. 파기 자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규정상으로 1심과 2심에서 수집된 증거만으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1심과 2심의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은 똑같았거든요. 사실관계도 똑같고 증거의 채택에 있어서도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이 거리낄 게 없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안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이 너무 많아서요. 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파기 자판까지 하면은 가뜩이나 사건이 밀려 있는데 더 밀리는 거예요. 네. 저 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거가 많으면은 대법이 파기 자판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동안에 파기 자판한 사례가 없거든. 그게 왜 없냐?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경무에 시달려서 못한 거였다. 네. 그것만 아니면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어때요? 아니 쟤는 법대 나온 거 맞죠? 아니 근데 참혹하다 참혹해. 참혹해요? 수준이. 진짜? 그럴 듯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유심히 들었더니 대단히 비범률적이고 비전문적인 얘기로 끝내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김용남 얼굴 보고 있었어. 얼굴을 완전 썩었잖아. 진짜? 아니 기껏 여태까지 파기 자판하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왜 한 건도 없냐? 바빠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뭐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파기 자판하면서 무죄 선고하는 경우는 있지. 가능하지. 네, 그건 가능해요. 가끔 그렇게 해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 왜 파기 자판이 안 되냐? 방금 얘기했지만 바빠서.
양형 단계가 없었단 말이야. 항소심에서 양형을 안 했잖아요. 무죄 선고했으니까. 네. 근데 대법원은 피고인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보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록만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 같으면 법정에서 피고인 세워놓고 증거조사도 하고 주장하는 바도 듣고 뭐 최후 진술도 듣고 그러면서 양형 사유가 쭉 있지만 뭐 이른바 반성하고 있고 이른바 개전의 정이 있고 아니면 개전의 정이 없고 저게 뻔한 건데 뻔뻔히 거짓말하고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양형 사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법관들은 피고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법정 태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기록만 놓고 보기 때문에 양형 자료와 관련한 거를 대법관들이 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양형을 못 정하는데 어떻게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그러면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설명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 검사들의 수준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헌법도 모르고 법률하고도 관심이 없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오로지 그냥 사람 하나 표적 삼아가지고 사냥하는 거 짓거리만 그 공장만 하다 보니까 저거 아니 나는 옛날에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한 얘기. 어제 한 거예요. 제가 더 어이가 없어서 어제 한 거야. 아니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지가 옛날에 저기 헌재 4대 4로 저 기각될 거니까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수준이야 지금. 그랬던 놈이거든 저거. 맞아요. 말하는 거 맞아. 제가 이 얘기를 제 기억에 여기서 처음 설명할 때 이거는 법조인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설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김용남 의원 얘기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제로 설명 중에 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그렇게 설명해. 1심, 2심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 채택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애초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곳이 아니다. 법령 문제 위반만 따지는 거지. 아니 김 변호사 얘기해. 나 진짜 짜증나서 얘기해. 앵간해야지. 아니 뭐 불러놓고 이런 걸 시켜. 제가 조금 저도 지금 듣고 되게 약간 놀랐는데요. 그래요? 저분의 발언에서 몇 가지 좀 짚을 게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야. 강력히 주장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든요.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주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파기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 많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어떤 사건들이 파기 재판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안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마디로 법원은 권리구제기관이에요.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는 그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도움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노연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데 우리가 파기환송을 시키면 어차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얘가 계속 구속돼 있을 것 같아. 파기 재판 넌 무죄 이렇게 내는 게 대법 파기 재판의 역할이고 얘한테 지금 추징금이 붙어 있는데 이 추징금이 우리가 지금 파기환송 시키면 이 추징금 재산권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추징금 네가 거기다 붙인 거는 그거는 우리가 파기 재판 추징금 무죄 이런 식으로 날리는 거거든요. 면소나 공소기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건 원래 재판할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군요. 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파기 재판인 거고 기본은 파기 환송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대법원의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해서 양형을 방금 이제 계속 말씀하신 다시 확정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파기 재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법조문만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부족하셨다. 그 정도로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진짜 파기 재판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혼나. 이제 그만해. 파기 재판은 날려 이제. 이거는 뭐 진짜 우리 몇 번 날린 줄 몰라. 계속 날려왔어.